안녕하십니까. 신의기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는데요. 지난 주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 토요일, 일요일 중에 이스라엘이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동원해서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미국이 준비해놨던 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폭격, 타격 그 작전 계획이 탑 시크릿이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등급의 보안 등급이죠. 그런데 그게 텔레그램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에 노출됐죠. 그래서 작전이 취소됐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북한 파병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는데 야, 이래서 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이 자기네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우리 한국군이 무인기 보냈다라고 하는 그거를 공개를 했는데 우리 한국군이 쓰는 무인기하고 일단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디테일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자들이 또 자작 뻥을 치고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평양 중심부에 김정은 비방 전단을 살포한 무인기가 한국군이 보낸 무인기라며 증거 사진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와 외형이 거의 동일했는데 북한 당국 외형 복제에만 집착해서 재원 확인은 깜빡한 모양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9일과 10일 사이 평양 중구역 상공에서 김정은 비방 전단을 뿌린 소형 무인기는 한국 군부의 드론 작전 사령부에 장비되어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며 이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북한 국방성이 10월 19일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인기의 외형이나 비행 추정 시기 삐라 살포통이 부착됐던 점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며 무인기 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평양 북부에 있는 형제산 구역 서포 1동 야산의 나뭇가지에 걸린 상태에서 수거된 이 무인기는 우리 군이 지난 2020년부터 21년까지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 도입한 기종과 외형이 거의 동일했는데요. 북한은 이를 근거로 해당 무인기를 한국 군부가 날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국내 중소기업 성우 엔지니어링이 제작해 납품한 아르고스 무인기와 유사한데요. 아르고스 무인기는 발사대에서 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전 입력된 경로에 따라 최대 4시간을 채공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최대 속도가 시속 150km에 달하고 작전 반경이 200km 수준이어서 평양까지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데요. 북한은 이를 근거로 평양에 전단을 살포한 무인기가 한국군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는 이 아르고스 무인기와 대단히 닮아 있는데요. 북한은 국군의 날 행사에 공개된 무인기의 외형 복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 무인기의 상세 재원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제조사 측에 따르면 이 무인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16.5kg, 페이로드가 900g 미만으로 내부에 탑재된 카메라를 제거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위한 장비 설치는 불가능한데요. 동체 하부에 외부 장착식 삐라통을 설치하면 이륙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륙시키더라도 동체 중량과 항력 증가 때문에 비행거리가 짧아져 평양까지 날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가짜 무인기를 만들어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평양 상공에 전단을 뿌리고 사라진 진짜 무인기를 잡지 못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 당국 이런 종류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아주 조잡한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런데 요즘 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이 네티즌들의 영향이 아주 높죠. 저희 같은 이 밀리터리 마니아에게 이런 거 딱 걸리면 바로 그냥 분석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무인기입니다. 여기 지금 날개 상처가 있죠. 이쪽, 저쪽 상처가 있는데 이거 이제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 추락을 해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그 흔적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폭이 우리 차량 폭보다 좀 넓어 한 2m 정도 되는데 16.5kg의 최대 이륙 중량이다. 엔진, 날개, 동체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 동체가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이게 나뭇가지에 내려 꽂혔다. 100몇십 킬로미터 날아가다가.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날개 찢어져 박살나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면 무게가
16.5kg밖에 안 할 수가 없죠. 여기다 배터리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튼튼하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박살 안 났다. 일단 그게 거짓말인 거고. 자, 이 무인기입니다. 국군에 날 때 보여줬던. 자, 여기 이 차량보다 좀 날개폭이 더 넓죠. 이런 상태에서 로켓처럼 쏘아집니다. 쏘아지는 건데 이 좀 날개 형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시다시피 아주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날개 여기 위로 깎이는 거, 아래로 또 삐쳐내린 거, 또 엔진, 프로펠러 모양 아주 흡사하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뒷부분이 뭔가 이렇게 하얘요. 하얗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뒷부분에 또 이런 뭔가 커브가 있죠. 이런 게 디테일 있게 뺏기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드론은 로켓처럼 발사하는 드론인데 지금 이 카메라 포함해서 페이로드가 900g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카메라 제거하고 삐라통을 달았다? 뭐 달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달고 가야 되는데 달고 가면 여기가 로켓 발사 골입니다. 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걸려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이 무인기의 이 뒷부분 형상 그리고 앞부분 형상 등등 모든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아주 매끈하게 생긴, 그리고 뭔가 좀 고급스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이거야 하고 보여준 이건 이 뒷부분에 하얗죠. 그러나 여기는 뒷부분에 검은색 커브가 있죠. 뭔가가 어설퍼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내려 꽂혔다. 그런데도 날개가 부러지지 않고 멀쩡합니다. 이 러시아의 란셋 드론 이런 거 나무에 걸리면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왜? 드론은 오랫동안 채공할 수 있게끔 아주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정된 배터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안 찢어졌어요. 그냥 갖다 얹어놨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평양 중구역에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꺾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합니까? 이 중구역에 살포하고 왜 북쪽으로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지점에 추락을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경로를 미리 설정해 놓은 그런 자동 항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포 후에 북으로 간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이 북한이 뭐 제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지금 꾸며내고 있다. 물론 이 드론을 통해서 뭐 삐라를 살포한 것은 우리 한국의 시민들, 동호인들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부가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설프게 지금 무인기 하나 급하게 3D 프린터로 찍어낸 것 같은데 저렇게 어설프게 생긴 그런 형상은 아니다. 우리 한국 방산업체가 납품한 건 아주 매끈하게 잘생긴 고급스럽게 생긴 그런 무인기였다라는 겁니다. 뺏기려면 잘 뺏기고, 그리고 이 재원이 900g 밖에 들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삐라통을 들고 올라갑니까? 또 이렇게 삐라통을 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비행기 항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200km까지 왔다 갈 수 있는데 200km까지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이 무거운 걸 들고 또 이 항력을 얼마나 저항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정된 배터리로 저기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김정은에게 하려면 좀 제대로 뺏겨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압박이 강해질 것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최소 12,000명 이상의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 차단과 국제사회 압력 증가에 대비해 대응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동아일보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0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파병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요구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지원할지 등 문제에 대해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추가 파병을 이어간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미 러시아에 도착한 병력은 논외로 두고 북한에서 추가 병력이 출발해 러시아 땅에 도착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 조치를 발표하는 D-Day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체계를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는데요. 이 당시 미국과 서방세계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처럼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고 무기 수출까지 확대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현금과 군사과학기술, 첨단 무기를 들여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파병과 무기 수출이 늘면 늘수록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도 커지기 때문에 북한의 파병은 우리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했던 155mm 포탄은 미국과 유럽의 포탄 생산량이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가 매우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나 핀란드 등 인접 국가들이 더 많은 포탄 수출을 요구하고 있어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포탄 지원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무기 기술 이전을 레드라인으로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었는데요. 사후 약방문식의 뒷북 대응보다 러시아의 거래 의지를 차단할 수 있는 공세적인 압박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무슨 전 정부 때처럼 한 번만 또 레드라인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완전히 그냥 곡간 다 털릴 때까지 계속 한 발짝씩 물러다던 그건가요? 그냥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이렇게 찌질하게 합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제가 심층분석, 위클리 디펜스 등을 통해서도 분석해 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ICBM 다탄두 미사일 기술 그리고 핵잠수함 기술 또는 퇴역한 핵잠수함 직도입 이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들어간 병력은 논외로 치고 왜 이걸 논외로 칩니까? 엄청난 병력을 집어넣었는데 왜 이걸 논외로 칩니까? 추가 병력이 들어가면 그때 발표할 D-Day를 검토한다. 안 주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155mm 포탄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국, 유럽이 우리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박할 때 도와주는 거하고 지금도 도와주면 고맙죠. 이 정도는. 그런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 포탄을 주는 거하고 지금 주니까 좋아 고마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봅니까? 그러면서 지난 6월에 대통령실 방북 푸틴의 우크라이나전 후에 남북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경고했다. 그럼 푸틴이 지금 겁을 냅니까? 그 경고받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이런 거래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얻은 게 그동안 뭐냐?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서방 세계로부터 저 우리 편 맞나? 저 우리 편 맞나? 라는 이런 의심만 하고 이 회색 분자로 낙인 찍히는 이게 좋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군 전투부대에선 퇴역한 T-82 전차 그 KCTC에서 쓰고 있는데 그 KCTC 한 개 중대 정도 한 10대 정도 놔두고 나머지 20여 대 우크라이나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BMP-3 보병 전투장갑차 역시 KCTC에 써야 되니까 그러면 또 한 2개 중대 놔두고 40여 대 우크라이나 줘라 이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기갑 장비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미국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때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카모프 32 헬기 부품 공급도 잘 안 돼서 가동률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빨리 카이의 수리온 계약하고 이거 카모프 32 줘라. 그리고 인방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군의 무레나 공기부양정 그것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면 드니프로강이나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사용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155mm 포탄 이런 걸 지금이라도 당장 준다라고 발표하면 서방세계가 야 쟤들 한국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 편 확실하네.
라는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도 야 정말 지금 서방 세계 독일이 안 준다고 그러는데 한국이 주니까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그때 정말 뭐 러시아와 관계 단절 각오하고 했으니까 우리 인정 좀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명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끝까지 안 주려고 지금 뭐 엉뚱한 소리 D-Day를 지금 준 병력은 보낸 병력은 논외로 치고 왜 그걸 논외로 칩니까? 그리고 뒤에 또 병력이 간다면 그때 D-Day를 언제 할 건가를 논의하겠다. 안 주겠다는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중국과 러시아에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거기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 이익과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서방 세계들과의 시각에서 쟤들은 회색인데? 라고 하는 이게 과연 손익이 어디가 더 큰지, 대중국 포위 전략의 선봉에선 자유민주주의 선봉에 섰다고 소리를 쳤던 대만이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중국하고 무역 못한다고 대만은 망합니까? 아니죠.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그걸 토끼 2마리 다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를 잡으려면 어느 토끼를 잡아야 되는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했지만 작전 계획이 유출되며 공습 작전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군 작전 계획 기밀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됐는데 FBI가 이 기밀 자료를 흘린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준비하던 이스라엘군의 보복 작전이 기밀 유출로 인해 전격 중단되었으며 현재 미국이 이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 정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작전에 대한 고도로 기밀화된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미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밀 자료는 중동 지역 오신트 정보를 취급하는 미들 이스트 스펙테이터 텔레그램 계정에서 10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유출되는데요.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F-15 전투기들을 동원해 최소 16발의 골든 호라이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과 최소 40발의 락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세부작전 계획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고 충돌이 시작되면 이란의 보복을 방어하는 수준에서만 협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작전 준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라못 데이비드 공군기지와 라몬 공군기지 등의 위성과 정찰 자산을 집중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에 수십 대의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와 탐색구조 헬기 전력을 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지난 주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 공습은 작전 계획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기밀 자료를 폭로한 미들 이스트 스펙테이터는 테헤란 시간 기준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시 15분경에 지인 중 한 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라며 그 제보에 시오니스트 정권의 이란 공격 준비에 관한 2건의 미 정부 극비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자료를 이란 측에 제공한 것이 미국 정보기관 내에 있는 협력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상 초유의 극비 문서 유출 사건, 과연 누가 범인이었을지 미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친이란 선전 텔레그램의 채널에 이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 측에 문의를 하니 우리 잘 모른다. 그냥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 자료 받아서 우리 올렸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게 이제 그 자료예요. 탑 시크릿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탑 시크릿. 탑 시크릿은 1급 비밀, 2급 비밀 이거하고는 다르죠. 특급 기밀입니다. 특급 기밀을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그래도 이거 어떤 거냐?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폭격하기로 하고 그런데 세부 작전 계획은 보안 유지 때문에 미국에 다 알려주진 않고 그냥
공격할 거다. 만약에 공격하면 반격이 있을 때 그때 이 미사일 방어, 요격 여기에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러고 하는데 미국이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얘들이 지금 핵시설을 타격하는지 또는 뭐 석유 관련 유전을 타격하는지 이런 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뭐 정찰자산 총동원해서 자기네들이 파악한 그 자료였는데 이게 느닷없이 공격 하루 전에 텔레그램에 올라가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작전 취소를 했는데 FBI는 반드시 잡겠다. 미 정부, 국방부 그리고 하원 의장은 초고강도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거 올렸을까요? 여기 보면 이 락스라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골든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공정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이름도 나와요. 이건 존재도 비밀이었어요. 재원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규모 골든 호라이즌은 16발 16발인 거 보니까 이게 더 덩치가 크고 사거리가 길고 위력이 더 센 것 같습니다. 락스 여기 락스라고 하는데 락스는 뭐 보시다시피 덩치가 작아요. 뭐 이런 거를 50발 동원해서 때릴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데 자 누가 올렸을까? 저는 어쩌면 미 정보 당국이 직접 올려버렸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군가 미 정보 당국의 정말 핵심 이 탑시크릿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원 중에 하나가 이란에 매수된 자가 있을 수 있다. 정말 그거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나라도 조심하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이 미국은 이건 좀 하지 마. 이건 안 돼. 라고 한 그 타겟. 이를테면 핵시설. 이를테면 이 석유시설, 석유 관련 시설 집중 타격. 아니면 이란의 레짐 체인지. 하메네이 또는 페제키시안 대통령 등을 직접 타격하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그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정도 타격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그걸 스탑시키려고 하는데 네타냐후는 듣지 않고 그러면 그냥 강제로 중지시키자 한 이런 작전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살짝 드는데 뭐 진실은 몰라요. 아무튼 무기 연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재개가 될지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